뉴욕 브루클린 한복판을 걷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아주 복잡한 곳이죠. 맞아요. 눈앞에는 그 빽빽하게 솟아오른 거대한 유리 건물들, 그리고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 바쁘게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일 겁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아주 견고한 물리적인 세상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가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무선 전파를 볼 수 있는 특수 안경을 낀다면 어떨까요? 와, 상상만 해도 어지러운데요. 아마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진짜 그렇겠죠. 수백만 대의 스마트폰에서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오지 신호들, 그리고 층층이 겹친 수만 개의 사무실에 있는 그 와이파이 네트워크들. 네네. 게다가 응급차나 경찰차의 고출력 무전기에다가 상업용 라디오 주파수까지 다 얽히가 설켜 있을 거란 말이죠. 그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파의 허리케인 속을 걷고 있는 거네요. 아주 혼란스럽고 간섭이 난무하는 전자기파의 폭풍우 말입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폭풍우죠? 자,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죠. 만약 하늘을 나는 최첨단 실험용 비행기체를 만들었고 그 기체의 통신망을 테스트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저라면 절대 안 갈 겁니다. 굳이 그 혼란스러운 폭풍 한가운데로 기체를 밀어놓고 싶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럼요. 항공기술 역사에서 새로운 시스템, 특히나 통신이랑 제어에 관련된 아주 민감한 시스템을 테스트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통제된 환경이거든요. 변수를 차단해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외부 변수를 철저하게 막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고요한 사막이나 인적이 아예 없는 한적한 평야를 찾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로 그 상식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오늘이 2026년 4월 2일입니다. 방금 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그러니까 FCC에서 아주 흥미로운 문서가 나왔거든요. 네, 방금 공개가 됐죠. 도심항공교통, 우리가 보통 에어택시라고 부르는 UAM 분야의 선두주자죠. 조비 에비에이션의 특별 임시 허가 문서 2장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른바 STA 문서들이죠. 맞아요. 겉보기엔 그냥 관공서 도장 찍힌 지루하고 건조한 서류 2장인데요. 이게 사실은 에어택시 상용화가 100% 코앞에 다가왔음을 알리는 가장 결정적이고 도발적인 단서입니다. 정말 이 서류 디테일이 심상치가 않거든요.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오늘 심층탐구에서는 불과 2주 뒤인 2026년 4월 15일부터 뉴욕 브루클린 하늘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파헤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미래 모빌리티의 판도를 영원히 바꿔놓을 엄청난 사건인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낱낱이 뜯어보겠습니다. 네, 이 문서들은 단순히 우리 비행기 한번 띄워볼게요 이런 수준의 허가증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럼요. 조비가 기술적 검증이라는 방어적인 단계를 넘어서 실제 상용화를 위한 최종 리허설의 공격적인 포문을 열었다는 걸 보여주는 청사진입니다. 최종 리허설이요? 와... 이 두 문서의 디테일을 딱 교차해서 분석해보면 그들이 숨겨둔 고도의 기술적, 전략적 계산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앞에 놓인 이 쌍둥이 같은 허가 문서 2개를 나란히 두고 비교해보죠. 일단 눈에 띄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유효기간이죠? 네, 두 문서 모두 유효기간이 2026년 4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로 완벽하게 겹칩니다. 장소 역시 뉴욕 브루클린을 중심으로 반경 20km 이내로 동일하고요. 네, 같은 날짜, 같은 장소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문서가 완전히 다른 허가를 요청하고 있다는 게 의문이에요. 그 차이점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핵심입니다. 첫 번째 문서, 그 콜사인 WA9XY5를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문서요? 이 문서는 4799에서 4900MHz 주파수 대역을 쓰겠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출력은 8W ERP이고요. 4.8GHz 대역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단서가 있는데 미 연방항공청, 즉 FFA 본부와 사전 조정이 이미 완료되었다는 특수 조건이 딱 적혀 있습니다. 오, 4.8GHz 대역에 8W 출력, 그리고 FFA 승인 완료. 확실히 기억해 두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서는 어떤가요? 콜사인이 WA9XGGZ입니다. 이 녀석은 주파수 대역이 아예 다릅니다. 5100에서 5150MHz 대역을 쓰겠다고 적혀 있어요. 5.1GHz 대역이네요. 네, 그리고 조건도 훨씬 까다롭습니다. FFA는 물론이고 AFTRCC, 그러니까 항공비행 테스트 라디오 조정위원회와도 협의를 요구하고 있죠. 이름도 기네요. 그렇죠. 게다가 여기에 아주 낯설고 흥미로운 이름 하나가 불쑥 등장합니다. 글로벌 스타의 사전 통제할 것이라는 조건이죠. 글로벌 스타요?
이 글로벌 스타의 존재는 이따가 아주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상황부터 정리해 보죠. 네, 정리해 보시죠. 같은 날 같은 브루클린 하늘에 기체를 띄우는데 굳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파수 대역과 콜사인을 동시에 허가받았다. 왜 이렇게 번거로운 방식을 택한 걸까요?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기술적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통신망 이중화라는 개념이죠. 이중하여? 네, 영어로는 리던던시라고 하는데요. 항공에서 통신망이 이중화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냥 생명 그 자체예요. 필수라는 거군요. 실제 에어택시가 도심 한복판을, 그것도 승객을 태우고 날아다니려면 단순히 프로펠러가 돌고 하늘에 떠 있는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조종을 해야 하니까요. 맞아요. 기체의 방향과 고도를 지상에서 통제하는 핵심 제어 신호, 이걸 C2라고 부르는데요. 그리고 기체의 배터리 온도나 모터 상태를 지상으로 쏴주는 원격 측정 데이터, 즉 텔레메트리가 있죠. 그리고 관제탑과의 교신도 있을 거고요. 당연하죠. 이 방대한 데이터가 단 0.1초의 끊김이나 지연도 없이 오가야 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하나의 주파수가 끊어질 때를 대비한 일종의 플랜 B를 동시에 돌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해보자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쓸 때 엄청 중요한 업무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치자고요. 네네. 그럼 아예 스마트폰 하나에 서로 다른 두 통신사의 유심칩을 꽂아두는 것과 비슷한 맥락일까요? 오, 아주 좋은 비유네요. 만약 A 통신사 기지국이 먹통이 되더라도 즉각적으로 B 통신사망으로 신호가 넘어가서 통화가 절대 끊어지지 않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 말입니다. 딱 그겁니다. 하지만 에어택시의 경우는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즉각적이어야 하죠. 아무래도 목숨이 걸려 있으니까요. 스마트폰은 통화가 끊기면 그냥 다시 걸면 되잖아요. 근데 시속 200km 이상으로 도심 빌딩 사이를 날아다니는 기체에서 통신이 1초 끊긴다. 상상하기도 싫네요. 곧바로 치명적인 사고로 직결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비는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주파수, 즉 4.8GHz와 5.1GHz망을 액티브 스탠드바이 형태의 백업으로 쓰거나 아니면 하나는 제어용으로 다른 하나는 데이터 전송용으로 아예 역할을 분리해서 쏘아버려는 겁니다. 동시에 쏘는 거군요. 네, 동시에 쏘면서 테스트하는 하드코어 실전 모의고사인 셈이죠. 주파수 두 개를 동시에 쏘면서 기체 안에서 그 두 신호가 막 서로 간섭을 일으키지는 않는지, 전하는 1밀리초의 오차도 없이 매끄러운지 이걸 직접 하늘에서 확인하겠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아까 첫 번째 문서에 8W ERP라는 출력 수치가 있었잖아요. 제가 알기로 가정용 와이파이 공유기가 보통 0.1W? 1W도 채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아주 작죠. 8W면 통신장부치고는 꽤 강력한 출력 아닙니까? 정확히 보셨습니다. 유효 복사 전력이 8W라는 건 이 신호가 단순히 사방으로 넓게 퍼지는 게 아니라 아주 강력하고 집중된 빔처럼 쏘아진다는 뜻입니다. 왜 굳이 그렇게 강력한 출력이 필요할까요? 바로 도심이라는 환경이 만들어내는 그 끔찍한 간섭을 뚫고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이즈를 뚫어야 하니까. 가정용 공유기 수백만 대가 뿜어내는 노이즈를 뚫고 지상 통제소랑 기체가 명확하게 대화하려면 그 정도의 파워는 필수적이죠.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제 머릿속에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기거든요. 어떤 의문이시죠? 강력한 출력에 필요할 정도로 가혹한 환경이라는 말씀을 들으니까요.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네. 통신망 이중화가 잘 작동하는지 8W 출력이 전파 간섭을 뚫을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건 100번 이해합니다. 좋은 시도죠. 네네. 근데 그걸 왜 하필 뉴욕 브루클린에서 합니까? 정말 만약에 이 새로운 듀얼 주파수 시스템에 아직 발견 안 된 오류가 있어서 기체가 통신을 잃고 불시착이라도 한다면요. 리스크 말씀이시군요. 이건 회사의 존립 자체가 날아갈 수 있는 끔찍한 리스크잖아요. 아까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텅 빈 모하비 사막에서 안전하게 테스트하면 될 일인데 말이죠.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지금 똑같은 의문을 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의문이 조비가 현재 이 UAM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열쇠라고요? 그게 왜죠? 모하비 사막, 고요하고 안전하죠. 하지만 거기서 100번, 1000번 완벽하게 비행한다고 한데 그게 뉴욕 도심에서도 안전할 거라는 증명은 전혀 안 됩니다. 환경이 완전히 다르니까. 네, 뉴욕 브루클린 반경 20km는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잔인한 공역이거든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그 잔인함에 스스로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전파 관점에서는 그곳이 왜 그렇게 잔인한가요?
아까 수많은 와이파이랑 5G 기지국 이야기는 하셨지만 그것 말고 또 있나요? 물리적인 구조 자체가 전파의 지옥을 만듭니다. 수많은 유리창이랑 철골로 이루어진 그 거대한 마철로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빽빽하죠, 진짜? 기체에서 쏜 전파 혹은 지상에서 기체로 쏘아 올린 전파는 이 빌딩들에 부딪혀서 수만 갈래로 쪼개지고 반사됩니다. 아, 난반사가 일어나는군요. 네, 이걸 통신 용어로 다중경로 페이딩이라고 부릅니다. 다중경로 페이딩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현상이죠? 거대한 산울림이 울리는 협곡에서 누군가랑 대화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야호 하면 야호 하고 돌아오는 그런 거요? 맞아요. 원본 목소리랑 벽에 부딪혀서 0.1초 늦게 도착하는 메아리가 막 겹치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게 되잖아요. 아, 우웅거리게만 하겠네요. 무선 전파도 똑같습니다. 건물에 반사된 수많은 가짜 신호들이 진짜 신호랑 겹쳐서 수신기를 완전히 교란시켜버리죠. 세상에. 게다가 여기에 더해서 브루클린 간경 20km 안에 엄청난 시설이 2개나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시설이요? 글쎄요. 뉴욕이니까 공항인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JFK 국제공항이랑 라과디아 공항이 딱 자리 잡고 있죠. 아, 거대한 민항기들이 쉴 새 없이 뜨고 내리는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수백 대의 대형 여객기들을 추적하려고 공항의 관제 레이더가 엄청난 고출력 전파를 24시간 내내 사방으로 뿜어내고 있어요. 와, 진짜 말 그대로 전파 지옥이네요. 즉, 조비는 수백만 대의 와이파이, 5G 노이즈, 고층 빈등이 만드는 다중경로 페이딩 메아리, 거기다 거대한 공항 레이더 간섭까지. 싹 다 몰아치는 곳이네요. 네, 그 전파의 허리케인 정중앙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조비가 단순히 무모한 도박을 하는 게 아니었네요.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엄청난 무력 시위잖아요. 완전히 자신감의 표출이죠. 만약 그들이 이 극한의 환경에서 2개의 주파수를 교차시키면서 단 한 번의 끊김도 없이 비행을 통과한다. 그러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규제 당국인 FAA나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너무 명확해지는 거네요. 우리는 전파 사각지대 따위 두렵지 않다. 뉴욕 브루클린 한복판을 뚫어냈으니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다. 서울이든 런던이든 도쿄든 어떤 복잡한 도심에서도 우리 기체는 안전하게 통제된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서류가 아니라 실제 비행 데이터로요. 진짜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거네요. 머릿속 퍼즐이 싹 맞춰지는 기분입니다. 이중화의 필요성이랑 브루클린이라는 장소를 택한 이유까지는 명확해졌어요. 네네. 그런데 이 무력 시위를 완벽하게 성공시키기 위해 조비가 꺼내든 숨겨진 카드가 하나 더 있었잖아요. 아까 2번째 문서에 명시된 특수 조건. 아, 글로벌 스타요? 네, 글로벌 스타의 사전 통제하라. 대체 이 인공위성 회사가 에어택시 테스트랑 무슨 논리적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이 사실 오늘 심층 탐구의 백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최근에 나온 스마트폰 중에 통신망이 전혀 안 터지는 산속에서도 위성으로 긴급 SOS를 보낼 수 있는 기능 보신 적 있나요? 애플 아이폰에 들어간 그 위성 통신 기능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저궤도 위성 통신망의 주인공이 바로 이 글로벌 스타거든요. 진짜요? 이들 이름이 조비 허가 문서에 등장했다. 이건 조비가 지상 통신망의 이중화를 넘어 우주 인프라까지 끌어들이고 있다는 엄청난 가설을 뒷받침합니다. 우주 인프라라. 여기서 그럼 첫 번째 가설을 하나 세워볼 수 있겠네요. 바로 가시권박 비행. 그 업계에서 흔히 BBLOS라고 부르는 기술 말입니다. 핵심을 아주 정확히 짚으셨네요. 에어택시가 도심을 비행하는 상황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볼까요? 기체가 뉴욕의 50층짜리 거대한 마철로 뒤편으로 딱 돌아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지상 통제소랑 기체 사이의 시야, 그러니까 가시선이 건물에 의해 완전히 가려지겠죠. 맞습니다. 지상 기지국에서 쏘는 전파는 옆으로 수평 이동을 하기 때문에 빌딩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에 막혀버립니다. 이걸 빌딩 섀도우 현상이라고 하죠. 아무리 아까 말한 8W짜리 고출력 전파를 쏜다고 해도 콘크리트랑 철골로 꽉 찬 건물을 투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당연하죠.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지상망 연결이 약해지는 그 1밀리초의 순간에 기체의 통신 시스템이 하늘 위를 올려다보는 겁니다. 위성을 찾는 거군요. 네, 고도 1400km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글로벌 스타의 저궤도 위성들은 수평 방향의 빌딩 숲에 가려질 일이 아예 없잖아요. 수직으로 꽂아주니까. 맞아요. 머리 위에서 기체를 향해 직접 전파를 쏴주는 겁니다. 그림이 확 그려집니다.
기체가 빌딩 숲 사이를 누빌 때는 기본적으로 4.8이나 5.1GHz 같은 지상의 강력한 듀얼 주파수를 쓰다가요. 네. 거대한 건물 뒤로 싹 넘어가서 지상망이 먹통이 되는 그 짧은 찰나에 기체 상단 안테나가 즉각적으로 우주의 위성이랑 통신을 주고받는 거군요. 지상망의 사각지대를 위성망으로 메워버리는 거죠. 그야말로 사각지대 제로의 완벽한 3중 백업 통신망이네요.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5GHz 대역을 테스트할 때 유사한 신호체계를 쓰는 글로벌 스타 위성망이랑 혹시 모를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통지하고 조율하라는 조건이 붙은 겁니다. 지상망이랑 위성망 사이의 연결 전환, 그 핸드오버가 실제로 뉴욕 한복판에서 되는지 증명하려는 거군요. 이건 차원이 다른 기술적 행보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 글로벌 스타 연계가 시사하는 두 번째 가설이 또 있다고 하셨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 두 번째 가설이 훨씬 더 무섭고 파괴력이 클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예감이 아주 날카로우신데요. 두 번째 가설은 바로 글로벌 UAM 통신 표준의 선점입니다. 표준 선점이요? 청취자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그 어떤 항공 규제기관, 심지어 미국의 FAA조차도 에어택시 통신 규정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 없습니다. 하긴 수많은 변수가 있는 도심 상공에서 어떤 주파수를 어떻게 이중화하고 위성이랑 어떻게 연동해야 안전한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역사상 단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교통수단이니까요. 규제 당국도 백지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기관은 보수적이잖아요. 완벽한 실기형 데이터 없이는 절대 새로운 표준을 안 만들어주죠. 맞습니다. 그런데 조비가 지금 뭘 하고 있죠? 그 악명 높은 뉴욕 브루클린 상공에서 전파 관섭을 온몸으로 맞아가며 듀얼 주파수 테스트하고 위성 핸드오버 데이터까지 싹 다 축적하고 있잖아요. 아, 세상에. 조비가 스스로 그 완벽한 실증 데이터를 만들어서 FAA 책상 위에 떡하니 올려놓으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조비가 이 극한 환경에서 비행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쌓아 올리면 나중에 FAA가 UAM 통신 규정 만들 때 누구 데이터를 참고하겠습니까? 당연히 조비가 뉴욕에서 증명해낸 이 방식이 전 세계 UAM 통신망의 가장 유력한 기준점, 레퍼런스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잠깐만요. 단순히 하늘을 나는 자동차라는 하드웨어를 잘 만드는 싸움이 아니었네요. 조비는 지금 하늘길 위에 어떤 통신망을 쓰고 어떤 규칙을 지켜야 하는지 그 고속도로 규칙을 자기가 직접 깔면서 달리고 있는 셈이잖아요. 자기들 시스템에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요. 와, 다른 차들은 나중엔 무조건 이 규칙을 따라야만 할 테고요. 그게 핵심입니다. 게임의 룰을 따르는 자는 그냥 플레이어지만 룰 자체를 설계하는 자는 시장 전체를 지배하게 되거든요. 인프라 주도권을 장악하는 거군요. 정말 압도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실적인 질문으로 돌아와 보죠. 네? 위성 써서 사각지대 없애고 미래통신 표준 규칙까지 쓴다. 다 좋습니다. 그럼 이 모든 사실이 지금 이 시장을 지켜보는 청취자 여러분에게 당장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가장 현실적인 의미는 규제 리스크가 현저히 낮다는 걸 두 눈으로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규제 리스크요? 새로운 항공산업에서는 기술력만큼이나 정부 인허가가 중요하잖아요. 당장 아처나 릴리온 같은 경쟁사들 상황을 보세요. 걔네는 아직 서류 작업 중 아닌가요? 맞습니다. 여전히 랩실이랑 서류 사이를 오가며 규제 당국이랑 줄다리기 하고 있죠. 기체 인증받으려고요. 반면에 조비의 이번 허가 문서를 보면 첫 번째 문서에 딱 적혀 있었죠. FAA 본부 사전 조정 완료. 네, 뉴욕 한복판에서 듀얼 주파수에 위성 통신까지 동시에 쏘는 가장 위험할 수 있는 테스트를 앞두고서요. 가장 보수적인 FAA가 이걸 승인해줬다는 건 이미 조비 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나게 높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상용화 최종 인허가에서 경쟁사들이 겪을 병목 현상을 조비는 이미 걷어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게다가 진짜 중요한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테스트가 당장 언제 시작하는지 아시나요? 유효 기간 시작일이 4월 15일이에요. 2주 뒤죠? 오늘이 4월 2일이니까 당장 다음 주면 뉴욕 하늘에서 이 숨막히는 테스트가 실제로 벌어지는 겁니다. 네, 실제로 기체가 뜨는 거죠. 만약 다음 주에 뉴욕 시민들이 길 가다가 하늘을 딱 봤는데 조비 어택시가 브루클린 마촌루 사이를 날아다니고 있다? 인스타그램, 틱톡 난리 날 겁니다. 완전히 도배되겠죠. 그리고 6월에 조비가 통합 테스트 완벽 성공했다고 발표하면 이건 전 세계 대중들한테 진짜 에어택시 시대가 열렸구나 체감하게 만드는 엄청난 촉매제가 될 겁니다. 대중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적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오늘의 심층 탐구, 서서히 짐을 싸고 핵심을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네, 요약해 보시죠. 복잡한 전파 이야기가 많았지만 세 가지로 선명하게 요약됩니다. 첫째,
조비는 당장 다음 주부터 뉴욕 브루클린에서 서로 다른 두 주파수로 통신망 이중화 통합 테스트를 진행한다. 네. 둘째, 전파 지역인 뉴욕을 스스로 택한 것은 자사 기술에 대한 완벽한 자신감이자 압도적인 무력 시위다. 맞습니다. 셋째, 글로벌 스타 위성통신까지 연계해서 단순히 기체 제조로 넘어 UAM 통신 표준을 선점하려는 거대한 인프라 지배 전략을 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아주 명쾌합니다. 그리고 이 팩트들을 다 연결했을 때 오늘 청취자 여러분이 스스로 깊게 곱씹어 볼 만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오, 피날레를 장식할 질문이군요. 뭡니까? 뉴욕 하늘에 깔아놓은 그 통신망 표준에 맞추기 위해 막대한 로열티, 즉 통행료를 지불해야만 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와, 우리는 지금 기체 제조사의 테스트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 하늘길 전체를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 통신 제국이 탄생하는 첫 페이지를 보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텅 빈 하늘에 톨게이트를 세우고 통행료를 걷어들인다. 정말 소름 돋게 예리한 통찰이네요. 네,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청취자 여러분, 보이지 않는 전파의 허리케인 속으로 가장 먼저 뛰어든 조비의 이 선택이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올지 꼭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상상이 될 겁니다. 오늘 저희의 탐구가 그저 지루한 관공서 문서 뒤에 숨겨진 UAM 시장의 역동적인 체스 게임을 꿰뚫어보는 훌륭한 렌즈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당장 다음 주 뉴욕에서 들려올 비행 소식을 함께 기대하면서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긴 시간 함께 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